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잇따르는 대형 차량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버스나 화물차 운전자의 과도한 운행 시간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 개선도 하고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졸음 쉼터라는 곳을 설치했는데요. 그런데 이 졸음 쉼터가 오히려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관계자 그리고 실제 대형 화물차 운전자와 연결을 해서 졸음 쉼터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2011년생 7만 7천여 명인데요. 기존에는 학부모가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아서 예비 소집일에 학교에 직접 가서 내야 했는데 서울시는 2017학년도부터 취학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쁜 맞벌이 학부모들의 수고를 조금 덜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프랑스와 사르디의 꼬망드띠하 아듀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2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고속도로 졸음 쉼터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자 편의 또 안전을 위한 쉼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아하게 여겼던 분들 계실 겁니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없는 곳이 많고요.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졸음 쉼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의 최주승 대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주승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에 있는 졸음쉼터 45개소를 실태조사했다고 들었는데요.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한국도로공사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통행량 상위 5개 노선과 사고 다발 졸음쉼터 그리고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 중 총 45개소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2인 1조로 거리 측량 장비를 이용해서 진출입로 길이를 직접 측정했고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은 설치 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몇몇 사고가 발생을 해서 졸음 운전과 관련해서 경각심이 지금 부쩍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이 쉬도록 공간을 마련했고 그곳이 이제 졸음 쉼터인데 졸음 쉼터에 진입을 하다가 오히려 위험을 느끼거나 혹은 빠져나가다가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최근 3개월 이내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해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봤는데요. 예. 그중 10명 중 1명은 이용 중 차량이나 보행자, 시설물과의 충돌 또는 추돌 사고의 경험이 있었고요. 10명 중 7명은 졸음쉼터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사고 위험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진입로하고 출입로가 짧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또 이번에 실제로 거리 측정을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실태 조사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짧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속 진입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고 진출로가 짧을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주행 중인 차량과 합류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 근본 조사 결과 45개 중 35개는 진입로 길이가 설치 기준보다 짧았고 42개소는 진출로 길이가 설치 기준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졸음쉼터의 진입로 그리고 출입로가 짧은 것으로 드러난 건데 진입로하고 진출로가 짧게 되면은 각각 어떤 위험이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입로가 짧을 경우에는요, 이제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히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감속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필요한데 짧을 경우에는 이제 과속 진입으로 인한 사고가 위험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진출로도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길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충분한 가속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류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 졸음쉼터에 들어갈 때는 급하게 멈춰야 하고 나갈 때는 가속을 급하게 해서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아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주행을 하는 곳이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졸음쉼터의 이런 안전뿐 아니라 필수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현황이 어땠습니까? 네,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의 졸음쉼터에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예. 특히 졸음쉼터 주차 공간 옆으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안전 공간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조사 대상 졸음쉼터 모두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보다 폭이 좁아 안전상 위험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뭐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보행자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뭐 화장실이라든지 혹은 햇빛이나 비를 피해서 잠시 바람 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부족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운 졸음쉼터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아무래도 이제 여자 화장실도 마련돼 있지 않아서 비상벨 같은 경우도 이제 미설치된 곳이 굉장히 많아서 안전상의 취약점도 드러났었습니다. 비상벨이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누르는 그런 비상벨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휴게소 화장실에는 많은 곳에 비치가 돼 있으니까요. 예. 이 졸음쉼터 설치 기준이 뭐 차선 길이라든지 너비, 편의시설 같은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졸음쉼터와 관련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 정류장을 임시로 졸음쉼터로 개편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취약점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 올해 6월달에 새로 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버스 정류장을 그냥 졸음쉼터로 써버리는 경우는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번 조사로 인해서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향후에 뭐 국토교통부에 어떤 것을 건의한다든지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들뿐만 아니라 이제 조사 결과로 밝혀졌던 졸음쉼터 내 안전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그리고 저희가 실시했었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의견 모두를 취합해서 향후 관계부처로 안전시설 보완과 편의시설 설치 확대 그리고 시설 관리 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런 시설들이 이제 지적을 받고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는 졸음쉼터 이용하시는 우리 운전자분들도 신경 써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졸음쉼터를 이용하실 때는요, 이제 진입하시기 전에 미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입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졸음쉼터 내에서는 주차된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려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행자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졸음쉼터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서 있는 차량이 문 열 때 그걸 신경 써야 할 정도로 굉장히 좁은가 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졸음쉼터를 안전실태 조사를 했고요. 지적사항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의 최주승 대리였고요. 자, 계속해서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 한 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화물차 운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저는 21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28년 정도 됩니다.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신데요. 지금 운전하고 계신 차량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뭐 톤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제가 운전하는 차량은 앞에서 끝까지 길이를 합치면 16m 되는 트레일러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그 큰 트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굉장히 큰 차를 몰고 계시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평균 한 10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10시간 정도? 예. 어허. 굉장히, 일반 직장인들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시간 동안 그 운전을 똑같은 시간 동안 하시는 건데, 그 운전을 하시면서 하루 중에, 가장 좀 피로하다, 졸리다 하실 때는, 물론 뭐 이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대략 한 몇 시쯤이 됩니까? 하여튼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점심 식후 한 30분부터 아하. 1시간 사이고 예. 그리고 새벽 2시에서 한 4시 사이에 졸음이 많이 와요. 정말 졸릴 시간입니다. 둘 다. 그냥 뭐 예. 가만히 있어도 졸릴 시간인데 뭐 운전하면서 체력 소모를 하면은 더 피로하겠죠. 그러면 보통 다른 동료분들도 그 졸음 쉼터를 이용할 때 그 시간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먼저 이거 말씀드려야 될 건데요. 예. 졸음 쉼터는 저도 잘 이용은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차들하고 졸음 쉼터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아예 안 맞아요. 아, 그 트레일러를 싣고 다니는 대형 차량이 들어갈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들이 그 길이가 보통 평균 보면 한 20m, 30m 되거든요. 예. 일자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예. 그럼 저희들은 길이가 16m니까 그 공간에 승용차들이 한두 대만 스테이지에 있어도 저희들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쉬고 싶어도 그런 공간 확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예, 전혀 안 되죠. 대부분 졸음 쉼터가 그렇습니까? 다니시는 길 골목골목마다 있는 졸음 쉼터를 보면은? 예, 제가 경험한 졸음 쉼터는 예. 10개 중에 9개는 그래요. 아, 그러면 그 대형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쉬세요? 저희들은 평균 환자는 휴게소를 이용을 합니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예. 근데 요새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도 예. 태양열판 있잖아요. 예. 태양열판을 설치하니까 화물차들이 자꾸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요. 아, 그 주차장 빈 공간에다가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주차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네, 승용차들은 그 밑으로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 화물차들은 그나마 그 고속도로상에서도 대형 휴게소 아니면은 새벽 시간에는 못 들어갑니다. 휴게소도 크기에 따라서 대형 화물차가 그 주차하기에 용이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이게 좀 나뉘어져 있나 보군요. 예, 그러니까 큰 면적 크게 하는 휴게소가 있고, 예. 좀 적은 휴게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휴게소들은 굉장히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에서 피로해서 갑자기 쉬고 싶으면 전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 그렇다고 뭐 갓길에다 세워서 쉴 수도 없고 졸음 쉼터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아까 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와 얘기했다시피 그냥 뭐 버스 정류장을 그냥 개조해서 쓰는 사례가 있고 방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한 20m 정도 되는 공간을 졸음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16m짜리 대형 트레일러를 싣고 다니는 트럭은 도저히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낸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뭐 새벽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비니까 그때는 시도는 안 해보셨습니까? 졸음 쉼터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졸음 쉼터라도 약간 좀 큰 넓은 데가 좀 있어요. 한간에 한 번씩. 그런 데는 미리 이제 시야가 확보되는 데는 판단해서 제가 들어갈 수 있으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이런 데는 딱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나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진출입로가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하나의 차량이 한두 대만 있어도 저희들 그냥 포기하고 가버리거든요. 어차피 못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서 쉴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가요. 휴게소까지. 그렇겠군요. 네. 그러면 졸음 쉼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같은 것도 제대로 시야에 안 들어오시던가요? 운전하실 때? 그 만든 도로공사에서는 충분히 뭐 시야 확보가 되게끔 했다라고 하지만은 야간 운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보면 상대방 불빛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표시판을 저희들 못 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대형 화물차는 고속도로 운행할 때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보통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졸음쉼터와 만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럼 졸음쉼터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좀 운전할 때 불편을 겪은 적도 있으십니까? 많죠. 상당히 많죠. 아하. 그게 화물차들은 화물차의 특성을 아니까 무리하게 고속도로에서 진입을 잘 안 해요. 예.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속도로 다시 진입을 하는데 승용차들은 이 화물차의 특성을 모르니까는 자기들 판단해서 안전하다가 뭐 불안전하다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쑥 들어버리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이제 그 급브레이크 같은 이런 거를 브레이크를 급제동 같은 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화물차 특성상 승용차만큼 급제동을 못 한다. 하기 힘들죠. 아니 화물이 힘이 쏠리면서 부서질 수도 있고 파손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그 졸음쉼터 출입로가 휴게소 진출입로 휴게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짧은 것을 실제로 경험하셨군요. 절반도 안 되는 것도 많죠. 휴게소에 비해서. 이거 굉장히 운전하는 분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현실적으로 들어보니까 아예 뭐 졸음쉼터에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내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휴식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많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떤 시설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졸음쉼터라는 것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뭐 대형 버스,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뭐 실제적으로 이거 졸음쉼터 이거는 화물차를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소형 차량들 그런 거기서 좀 쉬어가고 잠시 뭐 눈을 붙이고 갈 수 있으나 대형 화물차들은 혜택이 안 되니 휴게소를 좀 더 가까이 설치해 주시고 충분한 화물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자리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화물차든 뭐 차량은 계속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야만이 졸음 운전과 가로 운전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상태라면은요 졸음 운전과 가로 운전에 사고가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특화된 장소를 마련하거나 뭐 휴게소에서도 확실하게 좀 공간을 마련해줘서 휴식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현실적인 얘기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변종배 씨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앞으로 볼 걸 대비해서 이제 내진 설계부터 천천히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 뭐 큰 재난 왔을 때 문자가 늦게 와서 발성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빨리 왔던 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이랑 같이 지진 체험 뭐 그런 그 안전 재난과 관련된 체험관도 가보고 여러 차례 배웠지만 이렇게 일이 정말 눈앞에서 생기니까 진짜 이제는 닥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실제적인 배움과 생각 자체도 진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안전 체험관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쉽게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우선 뭐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 일본 있잖아요. 거기 뭐냐면 뭐 건물 자체를 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중요하죠.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 자체에 기반을 이렇게 해줘.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요. 약간 방송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약간 정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방이 최선인 것 같아요. 그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기상청에서 그 재난경보가 먼저 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진을 서울에서 느꼈거든요. 그와 같이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잠깐 사이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포커스가 돼서 기상청이라든가 지질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경보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좀 더 그 지진계 좀 파악해가지고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빨리 전달될 수 있는 거, 지진 났으면은 빨리 전달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불안하고 이 추운데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하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갖고 천지지변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고 따뜻한 어느 구호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겪고 난 뒤에 국민들이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점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예방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내진 설계라든지 신속한 경보 전파, 그리고 방송에서 정확한 지진 대피 방법도 알려주고 지진의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게 중요하겠다. 다 들어보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기본 중에 기본을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바라는 것도 역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지진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은 모두 다 가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을 지키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먼 네이처의 이터널 플레임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얘기를 해볼 것이 택시지구 입주지원협의회라는 것인데요. 예. 도에서 운영 중인 이 협의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보통 입주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초기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그 대중교통, 기반시설 등에서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불편사항을 어디에 건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입주민 대표,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택지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택지지구 입주지원 협의회는 우리 도 내 조성 중인 택지 공공주택지구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점검하고 교통, 공사, 환경 등 각종 분야의 입주민 불편사항을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과 협의회를 통해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신도시라든지 새로 만들어진 택지지구에 먼저 들어온 분들은 자가용을 갖고서 멀리 가서 장을 봐온다든지 아니면 병원이 갑자기 가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 좀 멀리까지 다녀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입주지원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협의회 그 운영기간은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동주택 최초 입주 전 1년 그리고 입주 후 3년간 총 4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최초 입주 전 1년간은 입주를 대비해서 기반 및 공공시설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입주 후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관련기관 등과 택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매월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 후 3년까지는 입주 초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 대표, 사업 시행자, 유관기관 등과 연 2회 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주 초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결과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점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적하고요. 그리고 주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불편사항이 뭔지도 궁금하네요. 예. 2012년 우리도 시책으로 협의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809건의 택지개발지구 입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이 중 89%에 달하는 1,601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208건은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구별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불편사항을 보면 서울 방향 버스 노선 신설 및 정착, 학교 등 공공시설 조기 설치, 소음 및 미세먼지 대책 마련, 단속 카메라 방범 CCTV 설치 등 입주 초기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종류별로 각 담당 부서가 다르니까 다 따로따로 민원을 내야 할 것을 여기 입주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처럼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 불편사항을 상당 부분 해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렇게 해결했던 사례 몇 가지 있을까요? 예. 먼저 성남, 하남 위례지구의 경우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 하남 3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택시 요금이 서울, 성남, 하남 지역 간의 이동 시에도 시의 요금이 적용되는 불편사항이 우리 입주지원 협의회를 통해 건의되어 중앙부처, 경기도, 서울시 등 지속적인 협의 끝에 위례 신도시 지역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2017년 1월부터 시의 할증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 모 아파트 중학생들이 개교를 앞둔 중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약 2km 떨어진 기존 중학교로 통학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우리 입주지원협의회에 건의해서 관련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장거리 통학생 한 20여 명의 학생이 비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구별로 버스 노선 신설 및 정차, 신호체계 개선, 자전거 도로 신설 요구 등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의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활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이었습니다. In the sixth grade, I was wishing I was older. Not doing my work like I was supposed to. On my flow and my The Tide의 Problems 듣고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In the eighth grade, had the world on my shoulders.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이어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그리고 육지를 이어주는 세 번째 다리가 될 제3연륙교 건설 추진 10년쯤 됐나요? 드디어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의 긴 협의 끝에 내년부터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 착공하고 2025년 개통한다는 게 인천시 구상입니다. 예. 제3연륙교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종도까지 약 4.6km 길이에 왕복 6차로 규모로 건설됩니다. 5천억 원의 총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006년 청라와 영종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성원과의 반영에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확대는 물론 영종도 미개발 지역의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인천시 예상입니다. 예.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사업비 5천억 원이 마련돼 있다고 하면 금세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년 넘게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업비가 있는데도 10년 넘게 진척이 없었던 건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누가 낼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 간 견해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로 다니던 차량들이 제3연륙교를 이용하게 되면 민자도로인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입장에선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데 관련 협약상 그 손실액을 인천시든 정부든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 국토부는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인천시는 국토부가 관련 협약 당사자인 만큼 손실보전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11년간 지루한 공방 끝에 국토부는 제3연륙교의 개통 첫 해인 2025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전년도 통행량의 70% 이하일 땐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인천시에 전달했고 인천시가 이런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극적인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후 발생하는 손실보전금 규모를 5,900억 원으로 추정했고 이는 통행료를 받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렵게 합의가 돼서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5,9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부분인데요. 예. 인천시는 이 재원을 통행료 수익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현행 유료도로법엔 통행료 수익을 도로 건설 비용과 유지관리비 외에 다른 곳엔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통행료를 손실보전금으로 쓰려면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5천억 원의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 청라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제3연륙교 건설 시 간접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 LH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른 기관들에게 손실보전금을 분담시켜 인천시의 부담을 줄일 방안은 없는지 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소식도 들어보죠. 인천시가 겨울을 맞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그리고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인천시는 2017년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 분야 18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5개 분야는 생계 안정 지원, 난방 지원, 독감 예방 접종, 안전 관리 지원, 민간 협력 지원 등입니다. 예,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인천시는 소득 기준 등이 미달해 정부나 지자체 복지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겨울철 생계가 곤란한 가정을 시급히 발굴해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예. 해당 과정에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주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고할 경우 현장 확인 후 생계나 의료, 주거와 보육, 복지시설 이용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은 민간 분야 복지사업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밖에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연계해 저소득 가정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취약계층 주택 단열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정 난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 보호를 위한 의료 지원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스티비 원더와 폴 맥카트니가 함께 부른 에보니 앤 아이보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